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7월 8일 금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밤에 굵직한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썩 그렇게 유쾌한 뉴스는 아닙니다만, 예, 이준석 국힘당 대표 드디어 윤리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만시지탄에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이준석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관여했던 이전 윤리위 징계 사안에 비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윤리위라는 거에 당 윤리위가 있는 그 제도적 취지,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냥말로 억지 항변에 불과합니다. 아마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전에 차명진 의원 사례라든지 등등 비춰볼 때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가처분 결정은 임시 결정이기 때문에 뭐또 시간을 다투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한번 연기한 끝에 무려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죠. 그래서 새벽 3시경, 정확하게는 2시 50분경에 중징계 결론이 난 거죠. 당원권 정지. 근데 참 어색하지요. 이게 윤리위 결정이어서 그렇지만 이게 형사법 원칙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주범인택이고 정무실장인가요? 거기는 종범인택인데, 종범은 당원권 정지 2년이요. 김철근이라는 친구,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하는데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어요. 근데 주범격인 이준석은 정작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에요. 예. 조금 어색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리위 발표를 빌자면 그동안 당에 기여한 것 등등등 감안을 해서 6개월 정지했다라는 건데, 에, 성상납 증거인멸 조사 의혹 그 관련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철승의 딸이죠. 발표를 보게 되면 윤리규칙, 국힘당 당윤리규칙입니다.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해온 여러 언행들을 보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고 국힘당의 명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국힘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심 또는 회의케하는, 실망케 하는 그런 언행이 뭐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있죠. 매일같이 쏟아내는 이준석의 망은 그 참 불유쾌한 언행들, 이제 좀 그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들 갖고 있었을 텐데 늦었지만 어쨌든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보여온 행태들, 그다음에 당내 이준석을 또 따르는 일부, 어제 발표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고작 국힘당 의원 중에 10여 명 정도가 이준석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라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가 보니까
어쨌든 내분이 좀 극심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단서로 성접대 폭로에 배후가 있다, 윗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쪽에 법률 대리인으로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그런 파일은 없다, 위선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는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아마 이준석 우호 측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분란에 자락은 깔아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아마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았을까.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호 세력도 없다. 일부 이준석의 이용 가치에 주목하는 소위 우리 사회의 불량 세력들은 있을지언정 정작 이준석의 언행이 마땅타라고 뭐 그래도 이해가 된다라고 지지 성원할 세력 또는 그런 집단은 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이준석의 개인적인 호불호 수준이지 이게 정치 세력화가 될 만한 그런 그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리 없이 조용한 게 또 하나 소식이 있었죠. 예, 뭐 선진 형사사법 경찰제도 그거를 막 약간의 좀 견학 겸 현장 답사 겸 해서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일성이 그거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하지 않겠냐 하는 게 귀국 일성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법무부가 자기 자리로 출장에서 돌아와서 정치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 인선이 빨리 좀 정리되고 각종 비리 수사들이 빨리 마무리되고 이렇게 진군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가 정돈이 필요하면 잘 정돈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수완박법 헌재 헌재 심판도 지금 같이 걸려 있죠. 근데 그건 아마 위헌 결정이 나는 게 상식일 테고 또 뭐 헌재 구성원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들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두 가지 소식이 하나는 전면에 드러나서 시끄러운 이준석 사건, 하나는 조용한 또 하나의 메가톤급 무게감을 갖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의 출장 복귀. 예,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고소 고발된 게 박지원, 서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소 고발돼 있죠. 예. 정의용 안보실장은 왜 빠졌냐 뭐 이런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적성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공무상의 전자기록물 훼손 뭐 이런 정도로 다뤄서는 곤란하지 않냐. 이거는 명백한 이적 행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적성 문제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정권 차원에서 내놓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가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죠. 검찰 쪽에서. 네, 그게 조용한 무게감을 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또다시 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꾸준히 지적해 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건강한 건전한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비판을 자꾸 적대시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적대 그룹과 비판 세력, 건강한 비판 그룹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건 뭐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이 나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극한 대립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내전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쟁입니다. 사실 내전이에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증오, 혐오, 적개심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부화내동 있죠. 부화내동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조금 딴 일을 걸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야 이거 이렇게
트잡히기 시작하면 그 잡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라도 선의의 좋은 충고조차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나간 권력, 지나간 정부가 어땠다 저땠다는 지금 현재의 권력기관들, 뭐 형사사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형사사법기관이 할 거고, 나머지 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등등등 국회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심판은 우리 국민들 여론이 민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죠. 소위 말해서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지나가온 뒤에 소위급 양권 고치는 식을 자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지금 이런 조짐이 있는 걸 보고 앞으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뭐 사후 약반문식 해석하고 바둑 그죠? 다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하면서 이래 뜰 걸, 이래 떴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래 떠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요. 지금 뜨고 있는 바둑에 다음 착수가 뭐냐가 중요한 거고 현재까지의 진행이 어떠냐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방아투데이 이쪽에서 뭐 저에게 의뢰된 시사공감은 그 같은 관점에서 현재적 권력, 현재적 정부, 공공기관들이 쏟아내는 정책들, 언행들, 방향들에 대해서 천천히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할 거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 할 거고 주로는 문제가 있는 쪽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잘하고 있는 거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형국이고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녹록지가 않다. 제한된 시간에서 그걸 다 그렇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뭐 말만 하면 자꾸 트집 잡는 것처럼 꼬투리 잡아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비판만 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방아TV 채널도 아마 몇 개 파트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종합 채널처럼 되어 있는데 서브 채널을 만들어서 트랙 분야죠. 그러니까 자기 휴식과 여가 충전, 자기 개발 관련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생산 체계를 어떻게 잘 할까.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그냥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밥상, 식탁 건강 이렇게 그쪽에 관계되는 쪽, 원밀 쪽이죠. 차서공방 원밀 쪽하고를 분리할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방아TV는 지금 제가 의뢰받고 있는 이 시사, 그다음에 방아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하고 있는 현장 활동들 중심으로 좀 정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목요일까지 의뢰받았는데 이준석 윤리위 징계 결정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이 또 긴급 어떤 의미에서 속보성 사안이 나와 있어서 오늘 제가 번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그리고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취임사 이야기, 교육부 장관, 신임 교육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이야기하고 실제 행동하고 말 행동이 다르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어제 중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 해야 되나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있었죠. 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교부금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선 초중등 학교는 교육청이라고 해요. 교육청 포함해서 일선 초중등 학교 교육 행정 업무를 교육청이 다 맡고 있으니까 교육부는 대학만 맡고 있죠. 지금 현재는 거의. 돈이 남아도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흥청망청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감당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는 돈 주겠다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고 못 받겠다라고 지금 이제 서로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대학은 돈이 없어요. 대학은 돈이 없어요. 교육청은 흥청망청인데 교육부는 돈이 없어요. 대학도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실정과 맞지 않다고요. 이 관련 개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빨리 해줘야 돼요. 교부금 관련을 어떻게 할지. 근데 국회에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반도체 인력부터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제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관련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했어요. 뭐 큰 뉴스는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아, 이걸 자꾸 이제 퍼주고 세금 뭐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형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소위 리빌딩이죠. 대한민국 리모델링처럼 재건국에 준하는 그런 완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관련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45조 정도를 초긴축으로 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은 정했는데 이 방침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적 뒷받침이라든지 그 뭐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교육부 관련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그 관련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전략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고요. 예, 교육교부금요. 교육교부금. 그야말로 정말 찔끔 생색만 낸 거죠. 예. 3조 정도입니다. 3조. 대학에 떼주는 게. 예. 지금 만성적인 대학 재정난을 들고 그걸 좀 줄여주고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이 대학입니다. 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교부금을 초중등에 지급되던 교부금을 대학 쪽으로 조금 일부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하면 연간 3조 원이에요. 정말 타들어가는 목에 타들어가는 논밭에 물 한 바가지 끼얹는 셈이에요. 정말 숨 넘어가는, 오히려 더 숨 넘어가는, 더 목이 타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 교육교부금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내국세가 있습니다. 내국세. 교육세 말고요. 네. 내국세에서 거치는 세금.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세금으로 거치는 거의 94%를 교육교부금에 연동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만큼 이게 이제 교육교부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국세의 20.79%요. 20.79%를 뗍니다. 떼가지고 교육교부금 관련되는 예산을 꾸려요. 나라 살림을 꾸려요. 20%를 떼서. 그리고 교육세라는 거가 또 있죠. 각종 세금 내다 보면 교육세 몇 프로 붙어 있잖아요. 그게 같이 붙어서 교육교부금이라는 형태의 교육 소위 예산이 재정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번 보십시오. 세금은 자꾸 많이 거쳐요.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정작 교육세로 반영되는 이 연동분 비율요. 이 연동분 비율이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게 내국세가 많이 거치면 따라서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연동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매번 예결산 심의를 하고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초중고등학교요.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교육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지난해 2021년도에 81조 3천억 원이었어요. 81조 3천억. 그중에 3천억인데 대학에는 얼마가 됐냐면 12조 2천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7분의 1 수준이죠. 7분의 1 수준인데 거기에 인구죠. 머리수는 어떻게 되냐 보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 고교생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출산, 출산율 저하 이런 영향 때문에 596만 명이래요. 현재 596만 명인데 예? 대학생 수가 지금 얼마게요, 여러분? 뭐 전문대 포함해서요. 대학생 수가 320만입니다. 예. 596만 대 320만인데 돈은 어떻게 되냐 하면 81조 그냥 막 천억 단위 떼버릴까요? 81조 대 12조예요. 81조 3천억, 12조 2천억이에요. 81조. 596만 명하고 320만 명에 한쪽은 81조, 12조. 그냥 단순하게 머리수만 보더라도 너무 불균형적이죠. 예. 예,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도 또한 밥그릇 싸움이에요. 일선 교육청에서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교육부에서는 대학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겠죠. 예. 자, 올해
2022년 기준으로 교육교부금 예산이 얼마냐 하면 65조 1천억 원이래요. 이 중에 내국세 연동분으로 반영되는 게 61조 원이래요, 여러분. 61조 5천억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내국세에서 연동해서 받아들이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65조 중에 61조니까 뭐 거의 다죠. 거의 다인데 또 배분하는 걸 보니까 학생 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596만 320만인데 81조 12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거 지금 빨리 손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이에요. 14년째 동결입니다. 네. 국가 장학금 등 소위 예산 지원을 연동시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등록금 올리지 말라는 거죠. 정부 방침은 등록금 안 올리는 거다. 동결이다. 올리면 재미없다. 자, 이래놓고 대학 자유로 그래. 뭐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학 정원 다 묶고 났어요. 등록금 묶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두 축. 정원 묶어버리고 뭐 정원이라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인기 학과를 늘려가지고라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묶어놓고 등록금 묶어버리면 대학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나머지 뭐 짜잘짜잘한 거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교육청 관할인 초중고는 흥청망청이고 대학은 지금 숨 넘어갈 지경이고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네. 이거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수요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엇박자잖아요. 돈하고 돈 쓸 곳하고가 전혀 안 맞겠죠. 그죠? 대학은 점점점 뒤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시설도 낙후하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죠. 네, 교육 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뭐 OECD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칩니다. 주요 회원국들은 전부 다 1%대인데 1%대인데 우리는 0.7%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국세 연동분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조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20.79%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인재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비율도 조정을 해야죠.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부금 자체 그렇게 조성된 교육 예산을 교육세 포함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의 세부 항목도 조정이 좀 필요한 이거 개혁이라고 이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벌써 50년이 된 50년 묵은 교부금 제도라 그래요. 교육 교부금 제도.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대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정에 맞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 교육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돈 따로 말 따로 정책 따로 지금 따로따로입니다. 이걸 빨리 좀 극복해야 되겠죠. 자, 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든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또 하나 서둘러야 될 게 있습니다. 세제 빨리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중산층 숨 넘어가요. 명목상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 소득이 줄고 있어요. 지금 통계청이 어제 발표를 했죠. 네? 소득 하위 20%에서 80%. 이 말이 이제 중산층이죠. 그냥 편하게 하면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가 최대 2.8% 줄었다라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 주머니가 자꾸 비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매력이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곧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를 좀 더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인플레, 고물가의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상위층이나 하위층은 오히려 하위층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상위층은 오히려 뭐 이래저렇게 해서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득세제 개편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 관련해서 신조어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잘 아실 테고. 예, 도시락, 점심 밥값 이게 너무 자꾸 올라서 도시락 싸자라는 직장인들 그거를 이제 런치, 점심하고 인플레이션 결합해서 런치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단백질이죠.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당장 고기값, 닭고기, 뭐 소고기값, 삼겹살값 뭐 이런 게 전부 올라서 이것도 뭐 외식을 하기가 좀 걱정된다. 나가면 이게 뭐 주머니가 1, 20만 원 훅훅 넘어가니까요. 이게 적잖게 부담이죠. 그래서 외식을 자꾸 줄이게 되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가 침체되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소위 프로틴 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인플레이션. 네. 뭐 이런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 소득세 과표 기준, 과표 기준이죠. 과세 기준이라고 하나요? 이게 13년째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 좀 문제가 많죠. 이 13년간 그대로라는 게 뭘까요? 과표액입니다. 요 금액이 되면 요 금액에서 요 금액까지는 몇 퍼센트, 이 금액이 되면 뭐 그 이하는 세금 안 매긴다. 뭐 이런 있잖아요. 과표 기준율이 액수 기준인데 그게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천 징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의 97%가 연봉 8,800만 원 이하죠. 그렇죠?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간별로 나눠져 있죠. 1,200만 이하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이런 거죠. 근데 이게 2010년도에 그렇게 손질을 하고는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4,600만 원 이하의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8,800만 원 이하에도 상당히 들어갈 건데 여기 근로소득세가 24%, 15%예요. 뭐 이전으로 하게 되면 6% 적용 대상자가 지금 현재 15% 내고 24% 낸다는 거예요. 이 바꿔야 되겠죠. 예. 해마다 연봉은 올랐는데 과표 기준액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손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서도 부담인데 또 세금 때문에도 실질 소득이 주는 사실 소득이 줄었는데 명목 소득 때문에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낮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주머니가 자꾸 얇아지고 있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저소득층은 어차피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테고 그 부분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자꾸 있는 사람 주머니 턴다는 그 이상한 연구를 데려가 사실상은 있는 사람만 털리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은 별로 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값 조금 올랐다고 해서 별 영향 없어요. 전국의 여행지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십시오. 외식 장소라든지 가보십시오.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급 호텔은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 예약 한번 하려면 최소 뭐 3개월, 6개월 그렇게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항공권 예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누가 죽어났냐? 중산층이 죽어난다. 중산층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죽어난다고. 아예 없으면 정부 보고 배째라 뭐 책임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층이 죽어난다고. 그렇잖아요. 네, 이 정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최근에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점심값 10만 원까지는 봐줄게. 소위 식대 비과세 한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죠. 요거 이제 밥값 올랐으니까 그거 보존해 준다는 건데 이건 좀 이거 좀 너무 낯가지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죽하면 밥값 지원법이라는 비아냥을 받잖아요. 핀잔을 받잖아요. 이왕 검토하는 김에 예? 중산층에 자꾸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부하가 걸리고 있는 고물가, 지금 인플레 충격, 그다음에 소비 침체, 경기 침체로까지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
이거 좀 소득세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뭐 국세청 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인심 쓰는 김에 신경 쓰는 김에 좀 제대로 인심 쓰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바람이다. 바람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소득세율요. 앞서 제가 교육교보공하고 좀 헷갈렸는데 우리 소득세율도 물가하고 연동을 좀 해서 조정을 좀 해라. 물가 오르면 같이 좀 연동해서 이렇게 과표 기준액을 올려줘야죠. 그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선진국 우리 타령을 하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 연동 소득세율 구간 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물가 올라버리면 주머니 얇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 뜯기고 뜯긴다는 표현 좀 그러나요? 이 세무행정에 있는 분들은 좀 굉장히 듣기 싫으실 텐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세금 뜯긴다 표현 하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주머니가 얇아지고 털리는 느낌이 받는 이 부분 조금 더 배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은 정말 기분 좋게 모두가 기분 좋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침 이런 칼럼이 보였어요.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제가 어제 그제 몇 번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할 때마다 지적합니다. 이 좀 조금 성의가 있고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너무 조심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도요. 조금 그렇다. 거칠다. 너무 거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침 오늘 자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오만한 은사로는 정권 소임 못 이룬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이기용 대기자의 이 칼럼 제목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메이저 언론으로서는 뭐 저야 뭐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인터넷 신문 쪽이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사태 때문에 조선일보 이제 뜨더만요. 네. 뭐 언제 뜰지 뭐 계속 못 뜰지는 모르지만 뭐 지금 현재는 언론 시장에서는 존재 가치도 없는 방아투데이 쪽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 뭐 흔히 하는 말로 일개 유튜버니까 뭐 좀 거칠게 편하게 뭐 소위 말해서 방송 언어로서 좀 조심스럽고 부득질한 그런 표현도 그냥 직설적으로 그대로 막 쏟아냅니다만 예, 메이저 언론의 타이틀로는 굉장히 세죠. 네, 소위 말해서 야마죠, 야마죠. 네, 네, 좀 일본식 예례입니다만 헤드가 조금 타이틀이 세죠. 야마 돌죠. 야마 돌죠. 이 야마 보면. 네. 오만한 은사로는 정권 소임 못 이룬다는 칼럼이 있어요. 진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이걸 제대로 청산하고 진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놓았던 그러니까 해야 될 개혁은 안 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엉뚱한 짓 그걸 적폐죠.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 안 한 것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 몇이 공무원 몇이가 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언론 앞에서 기자 앞에서 그냥 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언론 앞에 선다는 거는 곧바로 국민이잖아요. 그게 언론 기자 몇몇 일개 기자 일개 기자 일개 언론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은 곧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데 국민한테 하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형편없는 그런 질문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질문 모욕적인 질문을 해도 왜 참습니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참고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언론도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태도를 보면 조금씩 아이고 위태위태하다 저러다가 언론이 척을 지겠다. 언론이 등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 이기용 대기자도 지적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지지 세력이고 유일한 국정 동력이 곧바로 국민의 지지인데 국민 대다수의 지지인데
최근 발언을 보면 좀 해이해진 것 같다. 발언이 거친 것 같다. 또 거기 덧붙여서 주변 사람 관리에 조금씩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니까 일부 소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극성 지지 그룹에서 자꾸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냐, 딴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막 들어와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오해를 사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네, 지지를 잃어버리면 지지를 잃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국가 정상화, 뭐 적폐청산, 개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어떻게 되냐? 임기 끝나면 호되게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걸 하려면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사르는 판을 걷듯이 조심하는 이유에 더 조심하고 살피는 이유에 더 살펴야 된다. 주변 사람, 아니 뭐 이 정도에 뭐 문제야. 그 자꾸 꼬투리 잡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 꼬투리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당한 적개심을 갖고 뭐 하나, 털끝 하나라도 꼬투리만 잡히면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침소봉대하고 살을 붙여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박근혜 탄핵 때 리본 딱 달고 저 앞에 한둘이 제 시야에 노출될 때부터 그랬어요. 저놈들이 상당한 계획을 갖고 하나둘 실행할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권 집권할 때 기억하시나요? 네. 미군 장갑차 사건. 네, 그 촛불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던 과언이 아니죠. 네. 노란 리본이 딱 등장하는 거, 이게 리본이 별거 정치 행위에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의 조작입니다. 예, 아직도 노란 리본 차에 붙이고 다니고 달고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아직도요. 그렇게 진상 규명을 위한 무슨 뭐 위원회 조사 문재인 정권 5년 저들이 정권 잡고 5년간 탈탈 털어도 아직 조사 덜 했다라고 그 리본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유족들이 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이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트잡히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KBS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이 지금 현재 언론 노조라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있어 다 장악되어 있어요. KBS 헤드라인이 뭡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이 강제 북송 사건, 이런 엄중한 사건을 두고 헤드라인 9시 뉴스, 저녁 9시 뉴스, 첫 뉴스가 뭡니까?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친인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게 단독 보도 헤드 뉴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럴 정도로 KBS도 그래요. 지금 어느 방송 하나, 어느 신문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있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괜히 트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냐? 그러시면 안 된다.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빈틈없이. 사람 일이 빈틈없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트잡히면 되지 않는다고. 그게 살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쟤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간보기 할 거예요. 간보기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만을 증폭시키는 거죠. 군부를 떼는 거죠. 군부를 짚어가지고 불이 살면, 불살기에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불을 옮기면서 액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 파업부터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다. 책임 감당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6만 명 폭력 시위라는 저희 국민 정서에 반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에 최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뻔때를 보여줬어요.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 투잡히면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지금 곳곳을 찔러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구멍을 내는 거거든요. 흠집을 내는 거거든요. 이 흠집을 내고 쌓이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흐린 창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안 보이고 그 흠집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흠집을 깨면서 도대체 이 창문 너머에는 뭐가 있나, 그 창문을 깨기 시작하면서 돌진한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직접적인 참모 그룹도 좋고 정책 그룹도 좋고 지지 세력도 좋은데,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의 이기용 칼럼 꼭 보십시오. 정말 정갈한 언어로 잘 정돈해서 써줬습니다. 뭐 어디 하나 토시 하나 빼고 더 넣을 게 없을 정도로 글이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글이에요. 오만한 은사. 네,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실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 제발 나대서는 안 된다. 그 뭐 팬클럽이니 이런 거 당장 가서, 예? 뭐 시민사회 소통 수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책들 요즘 뭐 바뀌고 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쪽을 자주 접촉을 못 해봐서 그 뭐 그런 조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비서관이 움직이든 뭐 국힘당 차원에서 시민사회 연락 창구를 가동해서라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뺑카페 없애야 돼요. 그 뭐 민주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자발적 모임 그거 모두 그 관여를 하냐, 그럼 그 사람들 몫이지. 그렇게 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작은 틀라도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피태위태한 게 터져 나오죠. 어?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봉하마을 갈 때나 지금 뭐 나토 순방 뭐 인사비서관 사퇴해라 잘라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요. 지금 자꾸 이런 게 터잡히면 안 된다고요. 친인척 행정관 조심했어야죠. 어? 대선 캠프 이런 쪽에 야, 이 사람은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어야죠. 뭐 이게 뭐 문제냐? 뭐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뭐 미국이나 선진 사회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가족, 일가, 친척이 다 뭐 캠프에서 하고 심지어는 하잖아요. 우리 지난 정권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봤잖아요. 딸, 사위 뭐 다 그 사람들이 뭐 정책을 좌지우지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에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저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봐요. 최순실 그렇게 튀기는 꼴 한 봐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음모론의 본거지들, 음모론의 주모자들이 음모론이라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자기네들 행실을 정당화하고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음모론이 잘 먹히는 취약한 구조라고요. 이기용 오늘 그 대기자의 칼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그냥 진보, 보수, 중도로 하면 40대, 20대, 40이라고 하는데 그냥 글쓰기 편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진보가 됐습니까 우리 사회에? 옳은 보수가 됐습니까?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좌우 중에 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지난 5년간 그렇게 나라 살림 거들내고 온갖 정책 자금 다 끌어모아도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야. 근데 보수는 조금만 분리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저는 차돌 집안이고 이쪽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절대적으로요. 적이 떠나가기 전에, 적은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떠나가지 않는다. 근데 우군은 떠나간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말이에요. 첫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가 본다고요. 그 말이에요. 말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본다고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또 스태핑 굉장히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전 정권의 훌륭한 장관 봤냐? 이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은사가 거칠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를 잃고 존경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 열심히 해도요, 똥 빠지게 해도요,
안보 아무리 동맹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정상화를 해도 이거 다 헛방입니다. 헛당입니다. 헛당. 그거 보고 좋아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극우 극렬 지지 세력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우호적인 지지 세력들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씨 말하는 꼬라지 보이 밥맛 없어 재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특히 2030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기분 나쁘면 쳐다도 안 보는 게 MZ세대예요. 달리 2030이 아니에요. 이게 뭐 문제냐? 그러면 그게 노땅 꼰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권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보다는 낫지 않냐? 절대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인사 책임 묻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정말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좀 더 잘 찾아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밖에 못했다. 정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하겠다. 근데 양에 차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찾기 참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으면 또 그렇고 본인이 안 그러면 주변이 그렇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찾는다고 찾는데 이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일 못하면 제가 바로 자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 심정을 달래줘야죠. 아, 너들 또 똑같네. 이런 허탈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 뭐 훌륭한 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연장 지르는 거죠. 에이, 저놈도 똑같다.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 오만하게 비치면 겸손하는 위해 더 겸손해야 되고 속이 볼볼 끓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못 참으면 망한다. 망한다. 본질이 아닌데 정말 격가지인데 그게 본질인 것처럼 핵심이 아닌데 그게 진짜 핵심인 것처럼 철거머리처럼 물고 떨어지는 정말 집요하고 사악한 세력, 불순 세력들, 불량 세력들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차 있다. 그들은 단결이 일치 단결해 있다.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 호각만 불면 뛰쳐나온다. 근데 이 정부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 정부를 소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있는 이 그룹들은 적군의 호각 소리만 들리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없다.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지금 당장 집권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냉정하게 현재적 위치를 잘 돌아보시고 은행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주변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예?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왜 자꾸 제2부속실 만들어라 그러겠어요? 예? 부속실을 안 만들겠다는 방침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부속실 만들어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혹돼 가지고 그래 부속실 만들자 딱 만드는 순간에 봐라 얘들도 똑같으니까 부속실을 만든다 이렇게 또 잡히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돼요. 얘들한테는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되고 그 최전선에서 문제점을 바로 시정해야 되고 자기 원칙에 확고해야 돼요. 투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바라보는 지지층이 떠나지 않고 적군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미에서 물러서지면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정책 당국자 어떤 하위직 공무원이든 문재인 자신이든 간에 어느 놈이든 입에서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사과할 거는 딱 사과해야 되지만 사과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기 전 단계 해명, 설득 차원에서의 언행이 신중하고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은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매 순간 국민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개 기자를 상대로 해서 기자가 자꾸 전 기자가 그중에 좀 이렇게 이상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계속 똑같은 말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 오늘은 저놈한테 내가 한마디 쏴줘야지 싶을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소위 문재인 정권 때 친정권 언론 그중에서도 아주 골수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말끝마다 한마디도 곱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매번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날 거예요. 참으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낚이면 안 된다. 어쩌면 걔는 그걸로 대단한, 그 집단 내에서는 대단한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건 했다라는 걸. 절대 낚이시면 안 돼. 검찰에 그렇게 오래 몸담고 그렇게 추미애, 네, 제가 선도박, 예, 박범계 이런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 그룹들에게 그렇게 쥐어뜯기고 핥히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나? 좀 표현이 격하나요? 아직 저들의 실체를 잘 모르시겠나? 철두철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너들이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다보다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 잠시 잠깐 또 방심할 틈이 없어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엇보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지층이 안 떠나가요. 쟤들 공격은 둘째치고 적대 그룹, 정오에 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대 세력, 적대 세력의 공격은 둘째치고라도 아군 진영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영이 결속력이 흐려질까 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진짜 적은, 진짜 힘은 우리의 단결력, 우리의 결속력이지 저들의 와해가 아니라는 거. 저들의 공격력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방향은 잘 잡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문제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용 대기자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본질과 무관한 그 주변 잡담들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게 그거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정말 오똑하게 정말 대한민국 재건설이라는 그 기초 토대 작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향은 잘 잡고 있잖아요. 굵직굵직 잘하고 있잖아요. 몇몇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지금 뭐 밀려 있으니까 워낙 산적하네 산더미 같으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죠. 제한된 인력, 제한된 조직을 갖고 그걸 하려니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10분 이해가 되지만 조심하는 위에 더 조심해서 정말 잘하자,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이번 여기서 밀리면 빨리 표현해서 밀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엽차해가지고 저들이 다시 또 이렇게 약진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게 되면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두 번 다시 준동할 수 없게 곳곳에 박혀있는 저 불순들, 알박기들 다 쏟아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관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거 계속 있잖아요. 보궐선거 또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 전체가 그렇다라고 자꾸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반화해서 보지 마시고 곳곳에 알박기를 해고 요소요소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 들어있다고. 소위 국정원 또 제5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가 지금 알박기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엉망이 되는 거죠. 청와대 내에도 그렇게 알박기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지금 대통령실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 시설 관리나 등등에 지금 곳곳에 알박기가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조직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더 잘하실 거예요. 검찰 출신이어서. 특히 뭐 공안부서가 아니라 특수부 출신이라도 더 잘하실 거라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언론은 그렇습니다. 곳곳에 알박기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주요 분야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하는데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고소 고발된 거라도 하면서 철두철미 들여다보고 요소요소에서 다 잡아내야 돼요. 전산망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스템 관리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죠. 지금 이제 뭐 그런 쪽은 법률 개정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법부의 정치화 오염 이것도 선관위 오염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뭐 그쪽 문제로 조금 옮겨가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눈에 가시 같은 이준석 정리됐습니다. 끊임없이 내부 분란을 이야기하고 어떤 의미에서 국민 신망,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 이준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유의 세력들이 국힘당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권선도의 썩 믿을 수 없어요.
썩 믿을 수 없어요. 예, 박근혜 탄핵 때부터 그때 법사위원장 했지만 권성도이 뭐 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저쪽 편을 들었잖아요. 예? 하태경이 믿을 수 없어요. 지금 해수부 TF 하면서 이제 그걸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듯한데 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여전히 국힘당 내에는 그 백그라운드 세력으로 김무성 옥새를 들고 나르샤 그다음에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흥, 김기현, 한기호 얘들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네? 최근 김기현, 이준석 사태를 두고 한기호 뭐 등등 보셨잖아요. 뭐 그러니까 똥별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마가 정말 판사였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힘당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지도부 믿을 수 없습니다. 소위 이준석류의 그런 물로 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런 권력 지형을 더 잘 보시겠지만 그러면 뭐 국민만 믿어야 되고 정당 개혁도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예. 이준석이 의식해가지고 박제해 드렸지만 그 보다가 이제 이준석 날렸으니까 정당 개혁을 가열차게 새로운 피를 수혈. 지금 뭐 이준석이 젊은 애라고 데리고 온 그 대변인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국힘당 대변인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는 젊을지 모르지만 예. 하는 행태는 전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공당의 대변인 같지 않은 행동이라고. 자, 이제 정당 개혁, 정계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 개혁도 조용조용 진두지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당무 관여 안 하는 거 없어요. 집권당의 가장 상징이 대통령이잖아요. 자, 일단 뭐 거기 이야기는 천천히 합시다. 자, 오늘 중심은 조심하는 이유에 더 조심하자. 살은 걷듯이 매사 방심하지 말자. 적은 노린다. 우리의 빈틈을. 적이 약화되고 적의 전력이 어떤지를 신경 쓰기 전에 우리가 흐려지면 안 된다.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각별히 언사, 주변 관리 철저히 좀 더 하시는 의회 해줬습니다. 오늘 이기용 대기자 칼럼이 마침 보여서 저만 자꾸 이렇게 전부 다 시사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 자꾸 이렇게 충고를 하나 해서 조심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뭐 이상한 단체까지 나서가지고 공격까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제 귀에 들려요. 참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그 불량 세력들을 도운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